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뭡니까? 10장, 그죠? 챕터 02의 분석기법 적용의 섹션 01 분석기법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분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분석기법 2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장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인공신경망 활성화 함수 7가지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 특징, 그리고 그래프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분석기법 위에서는 이제 분석기법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챕터 2고요. 분석기법이고 섹션은요. 자, 그래서 이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공신경망 활성화 함수 7가지를 봤다면 이제는 이 인공신경망의 학습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순전파 피드 포워드 프로페이게이션이라고 해서 자 전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전파예요. 그리고 역전파도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순전파는 우리가 입력층에서 출력층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층에서 은닉층 히든 레이어다. 그죠? 입력층에서 은닉층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얘가들이 활성화 함수한테 가기 전에 여기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가중치를 이렇게 먹는다, 가중치를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중치가 입력층에 이제 은닉층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입력층의 가중치 W 웨이트가 곱해진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그마 합해서 우리가 활성화 함수에다가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닉층에서 가중치가 반영된 입력값의 합계를 그죠? 활성화 함수를 통해 계산하여 그 결과값을 출력층에 전달한다라는 것이 바로 순전파예요. 순전파. 피드 포워드 프로페이게이션이라고 해서 단순히 역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파는 입력층에서 출력층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히든 레이어인 은닉층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입력층에 있는 데이터, 입력 데이터들에게다가 우리가 가중치를 곱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닉층에서는 가중치가 반영된 입력값들의 합계를 어디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여 그 결과값을 누구에게? 출력층에 전달을 하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전파예요. 순전파. 알겠죠? 그 다음에 백프로페이게이션이라고 하는 5차 역전파인데요.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거든요. 기출문제 보셔도. 그래서 5차 역전파는 출력층 단계에서 그죠? 연산 결과와 연산했잖아요. 그죠? 우리 시그마 해가지고 뭐예요? 활성화 함수한테 주면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연산 결과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의 오차 정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물론 다 맞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의 오차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차의 값이 큰 경우, 오차의 값이 작지 않고 큰 경우, 이거를 다시 입력층으로 돌아가서 오차의 값이 낮아지도록 반복하여 계속 재연산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력층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값이, 우리는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정답이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 값이 5가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오차가 있죠? 그럼 이거를 다시 우리가 입력층에다가 돌아가서 오차의 값이 4라는 오차의 값이 줄어들도록, 그죠? 낮아지도록, 그죠? 반복해서 계속 재연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오차 역전파예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출력층 단계에서 다시 입력층으로 다시 간다고 해서, 왜 가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차의 값이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하여 재연산하는 과정이다. 그게 뭐? 오차 역전파다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얘는 순전파는 입력층에서 출력층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입력층에 가중치가 곱해지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을 출력층에 전달하는 내용이라면, 오차 역전파는 출력층에서 나온 값의 연산 결과와 정답의 오차 정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 그러면 다시 입력층으로 돌아가서 오차의 값이 낮아지도록 반복하여 재연산하는 과정, 중요합니다. 알겠죠? 별표 2개나 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단골 손님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얘도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학습 절차를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할 때 순전파, 오차 역전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학습 절차를 한번 보죠. 자, 인공신경망의 학습 절차는 미니 배치 학습. 자, 미니 배치 학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니 배치죠. 이거는 전체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정말 크겠죠. 그죠? 그 데이터셋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었을 때, 만약에 100개 있다.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니 배치예요. 그러면 10묶음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미니 배치 학습을 하고,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울기 산출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 산출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를 갱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미니 배치, 학습, 기울기 산출, 매개 변수 갱신, 그리고 반복, 미기매반, 미기배반, 미기매반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괜찮지 않겠나.
제가 예전에 이렇게 외워갔거든요. 미기매반. 알겠죠?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 ANN의 학습 절차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의 마지막 장인데요.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인공신경망의 학습 사례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엠니스트 손글씨 숫자 인식 방법이에요. 인공신경망 분류 사례로 엠니스트 손글씨 숫자 인식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림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지금 보세요. 숫자 이미지. 그래서 엠니스트 이 손글씨는 전부 다 숫자 이미지가 모여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냥 손글씨 같죠? 근데 이 이미지의 숫자가 무엇인지 손글씨 숫자지만 각 이미지의 숫자가 이 이미지의 숫자가 무엇인지 0인지 1인지 8인지 7인지 그죠? 그거에 대한 각각의 원래 보면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 0 그럼 이것도 클래스 0 이것도 클래스 0이에요. 같은 값이잖아요. 이건 클래스 1 그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는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라벨이 아주 디테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공신경망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된 값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과정이 이 학습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엠리스트는 이게 이제 28 곱하기 28 픽셀 크기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흑백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왜 이렇게 학습을 시키겠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숫자를 이렇게 적을 때 2를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뭐 6을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9를 또 이렇게 적는 사람마다 다 필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못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신경망도 인간의 뉴런과 같은 전기 신호를 모델로 해서 이제 만든 기계 학습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한테 모델한테 이거 학습을 시키는데 제가 왜 썩은 딸기 뭐 그리고 뭡니까 찢겨진 딸기 뭐 아주 뭡니까 깔끔한 딸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 이거는 지금 몇 개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와도 2, 이렇게 들어와도 2, 이렇게 들어와도 2라고 인식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도 7, 이렇게 들어와도 7.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앱리스트를 이제 사용할 때 우리가 numpy나 torch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매플랍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할 때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튼 이러한 왜 쓰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분류 사례로 엠리스트 손글씨 숫자 인식 방법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엠리스트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손글씨 숫자 이미지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숫자 0에서 9까지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며, 자, 훈련 이미지 6만 장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그죠? 예, 훈련 데이터 6만 장과 시험 테스트 이미지죠. 테스트 데이터죠. 그죠? 시험 이미지 10,00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0에서 9까지 이미지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훈련 이미지의 6만 장과 그리고 시험 이미지 10,000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엠리스트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팔이요, 이것도 팔이요, 뭐 이것도 팔이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나오든 뭐 참외를 학습을 시키더라도 참외 둥그런 참외 모양 아니면 잘라가지고 조각 내서 슬라이스해서 나타내는 그 참외도 있고 참외가 밟힌 모양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것들을 보고도 기계가 보고 아 저거는 참외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바로 인공신경망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 머신러닝에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 인공신경망이든 할당의 머신러닝을 많이 받은 그러한 지도학습이든 뭐 비지도학습이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은 이런 AI 이제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실생활에 요즘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니야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럼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전라도 말, 경상도 말, 강원도 말, 서울 말 다 다른데 그래도 알아듣죠, 그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개념 체크.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 있죠. 자,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까지 제가 문제를 들고 왔고요. 인공신경망 에서 나오는 문제가 단골 손님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포즈를 걸어 두시고 한번 문제를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아니 뭐 그린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저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활성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활성화 함수는 입력 신호의 총합을 그죠?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이다. 맞습니다. 그죠? 2번 활성화 함수에는 7가지 그죠? 물론 여기에 지금 계단 함수 이런 것들은 빠졌는데 뭐 하여튼 간에 시그모이드 함수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렐루 함수, 렐루 함수에 변형된 리키렐루 함수,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가 있다. 맞습니다. 뭐예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은 함수는 시그모이드에서는 우리가 기울기 소실 문제가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에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냥 확장만 된 상태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였고 그죠? 시그모이드는 0에서부터 1이었잖아요. 확장만 됐지 기울기 소실 문제는 누가 했어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랭루 그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얘가 틀렸죠. 4번 리키렐루 함수는 다잉 렐루 현상을 해결했다. 맞죠? 다잉 렐루가 뭐였어요? 예? 다잉 렐루는 이게 뉴런이 죽는 거를 우리가 다잉 렐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리키렐루가 해결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해봅시다. 자, 활성화 함수는 뭐였습니까? 활성화 함수 복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떠올립니다. 액티베이션 그죠?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입력 신호의 총합 그죠? 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이다 라고 했죠. 맞나요? 그리고 이 활성화 함수에는 계단 함수 그리고 부호 함수 그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시그모이드 함수 그리고 뭡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이라고 불리는 H 함수 다른 말로 하이퍼볼릭 그죠? 펑션 함수 맞나요? 예. 그리고 렐루 함수가 있었죠. 렐루 함수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리키 렐루가 있었어요. 그죠? 알리 그죠? 리키 렐루 함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 맥스 뭐예요? 함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를 다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였어요? 계단 함수였죠. 계단 함수 이거는 스텝 펑션이라고 했죠. 그죠? 펑션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는
가장 이걸로 하지 말고 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활성화 함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특정한 값을 입력받았을 때, 그죠? 받았을 때 값이 0 이하인 경우, 즉 음수를 의미를 하죠. 경우 n은 뭘 리턴합니까? 0을 출력을 하고 0을 초과인 경우 양수죠. 양수인 경우에는 n은 1을 출력해주는 함수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부호화 함수가 있었어요. 부호 함수 sin 펑션이 되겠죠. 그죠? 이거 넣으면 뭐였습니까? 그냥 단지 입력된, 그죠? 입력된 수의 부호를 판별하는 함수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였어요. 시그모이드 함수. 그래서 이거는 시그모이드 펑션. 그죠? 그래서 얘는 로지스틱 회귀, 그죠? 로직 변환에서 한 형태죠. 로지스틱 회귀 함수의 로직 변환을 한 형태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얘는 무슨 문제가 있다? 기울기 소실 문제의 원인이 된다 라고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인 함수가 있었죠. 그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 그죠? 얘는 뭡니까? 단지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확장된 형태일 뿐이에요. 그죠? 그 대신에 확장되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시그모이드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말고 다섯 번째 바로 렐루 함수가 있죠. 렐루 RELLU 그죠? 렐루라고 했죠. 렐루 함수 그죠? 그래서 얘는 양수를 입력할 때 입력 시 어떠한 값의 변형 없이 입력값 어떠한 입력값 변환 없이 입력값 그대로 출력하고 그죠? 그리고 음수 입력 시 항상 0을 리턴하는 함수이다 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어요.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문제를
해결한다. 어느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했기에 가중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렐루 함수의 변형인 리키렐루가 있었죠. 리키렐루, 그죠? 예. 리키렐루 펑션. 그래서 이놈은 뭡니까? 임계치. 이제 임계치라는 단어 다 뜻 아시죠? 임계치보다 작을 때 얘는 0을 곱하죠. 0을 곱하는, 0을 곱하는 게 아니죠. 0.01을 곱하는 애예요. 그죠? 0을 곱하는 렐루와 달리 0.01을 달리 0.01을 뭐 하는 건데요? 곱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렐루 함수의 뉴런이 죽는 현상 뭐라고 했어요? dying 렐루라고 했죠. 맞습니까? dying 렐루를 해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소프트맥스가 있었죠. 소프트맥스 함수, 그죠? 소프트맥스 펑션 맞습니까? 얘는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으로 분류하는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을 만들 때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아울러 분류될 클래스의 개수가 만약에 n개라면 n인 경우 뭐 데이터도 n 차원의 벡터를 입력받아, 그죠? 입력받아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추정한다. 그리고 얘는 입력받은 값을 출력할 때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모두 뭘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규화 하며, 그리고 출력 값